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모처럼 동영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요, 이전에 배운 부분과 연계를 해서 바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실제 대통령의 권한은 우리 헌법에서 나온 권한은 바로 헌법 72조부터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바로 82조에 있어서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까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PPT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원수로서 대외적인 대표를 하기도 하죠. 행정부의 수반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대한민국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국가 원수로서요. 그래서 조약 체결 비준을 하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고, 외교 사절을 파견한다든가 선전포고 강화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 주류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주한미군이 지금 소파 주한미군 주둔지 행정협정에 의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또 국민투표 부의권 같은 것도 가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헌법기관에 관한 권한 보시면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 그다음에 감사원의 구성에 대해서 바로 대통령이 바로 다 임명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 재판소에서 이제 3명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임을 하고, 나머지 이제 대법원장이 또 선임을 하고, 또 나머지는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할지라도 결국은 9명은 다 대통령의 명의로 다 임명장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헌법기관 구성에서 대통령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명에도 일정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대법원장이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에 참여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적어도 이러한 구성에서 배분을 해서 참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프랑스 헌법 계열에서 비슷한 형태를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해서 비판도 있죠. 국정수행에 관련해서 보시면 행정에 관해서 공무원을 임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그 공무원들 임명할 때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다 대통령 명의로서 임명장이 나갔고요. 그 아래 이제 직급은 여러분들 장관 이름으로 임명장이 실제 나갑니다. 그렇고요. 이러한 임명에 대해서 통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동의,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제청, 국무총리의 제청이라든가 일련의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권한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등의 임명에서 바로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될 재판관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재판소장이죠. 그렇고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대법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아야지 되는 대상이고요.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를 해서 동의를 요구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있고, 또 인사청문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이제 보고서만 채택해도 그것에 의해서 대통령이 어떤 구속을 받지 않는 그러한 또 인사청문회 대상도 있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좀 중점적인 내용 오늘 강의에서 포인트를 얘기하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러한 입법에 관한 권한에서 대통령의 바로 권한인데요. 자, 국회가 바로 입법에 관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입법부가 있는데, 자, 임시회의,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임시회의를 집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리고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안이 국회에서 이제 성립이 되면 그 법안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대통령은 여기서 바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 우리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해서 국회로 하여금
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제의가 된 법률을 다시 국회에서 이 법률은 그래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이제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은 이것을 그리고 이제 그 요건으로 보면 이제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원이 표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국회 대통령이 이 법안을 제의가 요구된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포를 해야 되고, 안 되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이것을 공포하는 것도 규정에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의를 해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 헌정사상 통과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제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환부 거부를 할 수 있으면 보통 하게 되면은 의회 안에서 이제 대통령 소속의 또 여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적의원 이 출석과 출석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건 굉장히 가중된 특별 정족수고요. 이 정족수를 넘겨서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실상 쉽지 않은 거죠. 그렇고요. 반면 이제 쟁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서술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환부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 보류 거부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보류 거부라는 건요, 여러분들 돌려주지 않고, 바로 이런 포켓비토라고 하죠. 이 거부권을 의회에다 돌려주지 않고 그 법안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회기가 입법기가 지나면은 법원이 폐기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고요. 미국에서는 인정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교과서에 그 적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데, 이렇게 미국에서 보류 거부라는 게 인정되는 것은, 미국에는 교과서에 그 혹시 아직도 안 적으신 분은 적어 놓으세요. 회기 불계속 원칙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포켓비토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보류 거부라는 것이요. 반면 우리나라처럼 회기 계속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이러한 보류 거부가 인정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나라는 정기 국회든 임시 국회든 국회가 열린 다음에 그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폐회가 되죠. 그 다음에 국회가 열려도 회기 계속 원칙이라는 게 인정되기 때문에, 아까 법안이 그죠? 전 회기에서 예컨대 소위원회까지 거쳤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본회의까지 이렇게 계속 절차가 진행되는 회기 계속의 원칙을 우리는 취하고 있고요. 사실은 많은 선진국들이 이렇게 회기 계속의 원칙보다는 회기 불계속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입법기 안에, 그 회기 안에서 법을 통과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회의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법안이 성립되면은 그것으로 바로 이제 대통령한테 법안이 가고, 대통령은 이것을 다시 의회로 돌려주거나 환부 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곧 그 이제 회기가 끝나게 되면은 돌려줄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포켓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포켓피도 보류 거부, 옛날 보류함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더 이상 이제 의회에 돌려주지 않고 입법 그죠? 의회에 회기가 끝남으로써 자연히 이 법안이 폐기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즉 다시 말해서 회기 불계속 원칙을 취하는 나라가 바로 법률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바로 이 보류 거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죠? 포켓비토를 실제 그 대통령이 많이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류 거부라는 걸 행사할 수가 없는 게, 자, 이 회기가 있으면 회기 끝난 다음에도 회기 계속 원칙으로 연결되니까, 이미 벌써 국회가 이제 만약에 회기가 끝났다고 해도 그 폐회 중이라도 법안을 환부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에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국회에서 그것을 논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환부 거부만 인정하고,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자, 회기가 아니라 그죠? 4년이라는 입법기가 끝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안은 완전히 이제 이때 입법 통과되지 않고 계류돼 있던 법안은 모두 다 폐안되거든요. 이럴 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돌려줬는데 바로 국회가 임기를 다해서 결국은 끝내게 될 때 그 돌려준 법안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가 쟁점인데요. 실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사건 한번 좀 공유를 해서 볼까요? 자, 보면은 네, 자, 예전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에 국회가 이제 입법기가 끝날 시기가 됐을 때 국회법 개정안을 바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보냈는데요. 대통령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법 안에서 행정부가 행정입법을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그죠? 자, 보시면 행정입법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이제 그것을 국회가 수정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그러한 법을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국회법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것은 굉장히 행정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해서 바로 환부 거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 회기가 이제 입법기가 다 끝나가서 결국은 그 법안이 폐안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러한 것은 바로 보류 거부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런 것은 보류 거부는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회기 불개석 원칙의 국가와 같이 법안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 그 회기가 끝나서 법안이 폐안된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는 회기 그 계속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입법기가 끝나서 이제 새로운 국회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폐안이 된 거고, 이것은 이제 환부를 했는데 더 이상 국회에서 제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폐안된 거고요.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쟁점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국회와 입법권의 관계, 그 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관계 좀 쟁점이 있었던 거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입법을 만드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타 나머지 권한을 보시면은 사면에 관한 권한도 우리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죠? 자, 그래서 자 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사면 또는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해서 일반 사면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서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정한 절차를 두고 있어서 사법부를 존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기회 때 또 깊이 있게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 부의권 한번 보시면요. 이미 벌써 이것에 대해서 72조에 근거한 국민투표 부의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레퍼런덤으로 인정되고 있고 중요한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된 세부 법으로서 국민투표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뭐 국민투표가 실제 시행된 사례는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국민투표 부의권을 신임 투표에 연계해서 투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이제 신임 투표에 연계하는 걸 플레비지트 투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 헌법 72조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정책에 대한 중요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신임 투표를 연계하는 것은 원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미 벌써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 수호에 관한 권한으로서 긴급명령권, 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있죠. 그리고 계엄 선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계엄 선포 같은 것을 우리 하지 않은 좀 어떤 안정된 헌정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당시에 그죠? 계엄을 비상계엄을 실시한 다음에 부당하게 그 계엄을 확대해서 결국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은 그런 참담한 그런 상황까지 사건까지 일어난 그런 경험이 우리에겐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지금 현재 이러한 대통령의 비상적인 권한들 우리 분단 국가로서 지금 현재 굉장히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헌정 체제 안에서는 그것이 이제 남용되거나 함부로 사용되지는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 권한 행사는 문서로 한다. 아까 조문 방금 말씀드렸죠. 문서로 하고 그다음에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포인트를 더 배워야 될 게 바로 이제 이 행정입법에 대한 권한입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자, 저번에도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하고 한번 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회에서 법이라는 걸 만들죠. 그런데 법에서 그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그다음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 위임을 하게 된 것을 바로 규정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규명령, 그죠? 여기 법규명령의 형태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바로 담은 그런 법규명령으로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예를 볼까요? 예를 한번 직접 말로 하는 것부터 예를 들어보는 게 여러분한테 좀 이해의 편의를 높이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개인정보보호법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저하고 같은 게 공유되는지 좀 확인 좀 필요하겠지만, 자,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그죠?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시행령, 자 밑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바로 이제 이것이 바로 행정입법입니다.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행정입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은 자 형식으로는 대통령이 발동한 건 대통령령이고 그 다음에 총리가 발동한 것은 총리령이고 그 밑에 이제 부가 발동한 부령이라고 해서 그것을 법규 명령으로서 바로 위임을 한 것은 법에서 위임을 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 그 위임 명령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요. 법에서 굳이 위임을 안 했는데도 그 내용을 봤을 때 네, 행정부가 그 어떤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법에서 직접 위임을 안 해도 내부적 그 관련된 내용들을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질상 구분할 때 이제 여기 위임 명령에 대비돼서 바로 집행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은 마침 시행 규칙이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예전에는 행정안전위에 관련된 이제 법이었었는데 행정안전부요. 그런데 지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규칙은 이제 지금 폐지된 상태고요. 그래서 다른 법령을 한번 좀 참고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볼까요? 네. 자, 신용정보법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공유를 좀 하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신용정보법 한번 보시면요. 자,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시행령이 있어요. 자, 시행령 해서 보시면은 자, 금융위원회. 자, 요 신용정보 관련해 또 이제 국가 이제 정부 부처에서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행령이 있는데 바로 요거는 대통령령이죠. 그죠? 대통령령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 규칙이 또 있어요. 그보다 하위에, 그죠? 자, 이 담당은 이제 금융위원회고, 자, 그보다 하위인 시행 규칙은 뭡니까? 총리령으로 돼 있죠. 그죠? 이와 같이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는데 법보다 그 하위에 바로 뭐 형식적으로는 뭐 대통령령, 총리령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바로 하위 행정입법으로 또 법을 규정을 만드는데 그것이 법에서 위임된 내용이면 그 성질상 그걸 위임명령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법에서 위임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렇게 행정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성질상 집행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입법으로 성질상 뭐 그죠 위임명령, 집행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을 바로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과 그다음에 신용정보법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또 밑에 보죠. 행정규칙이 있는데, 자, 이게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로 이제 행정입법의 대표적인 그런 상위의 규정이고, 그 밑에 바로 행정규칙으로 행정부서 내부에서 여러분들 훈령, 내규, 예시, 고시 등의 명칭으로 또 이제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보시면은, 자, 개인정보보호법 한번 보시면요. 예. 자, 개인정보보호법을 한번 보시면은 자, 한번 다시 여러분들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지금 제대로 공유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네.
외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녹화를 하게 되는데 장애가 있네요. 자, 행정규칙 한번 봅시다. 내용 한번 보시면은 자, 한번 지금 제대로 공유가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자,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바로 행정 지금 규칙인 고시로서 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그리고 한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적용하는 보안 규정 같은 것을 이제 바로 행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PPT를 한번 보시면요. 넓게 바로 행정입법권이 있고 그 중에서 바로 이제 법규 명령을 만드는 대통령령 그다음에 시행 규칙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바로 이제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그 밑에 행정부처는 바로 행정 규칙을 만들 수 있는 훈령, 내규, 예시, 고시 등을 만들 수 있는 규칙을 또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에서 위임을 받아야지만 또 법규 명령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행정 규칙도 바로 이제 위임을 받아서, 특별히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바로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를 보시면은 헌법 75조에서 대통령은 법률로서 구성된 범위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체적인 위임 기준에서는 구체적인 위임 범위를 정해서만 제시할 수 있고,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위임을 하면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 적어야 되죠? 바로 법에서 적어야 되고요. 법에서 적어야 되지만 차마 다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법에서 정하지 못하는 것만 바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이제 그죠? 법규 명령으로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데 원칙과 예외가 이런데 오히려 예외들이 많이 늘어나서 법이 아니에요. 법에서 대충 정하고요. 밑에 행정 법규 명령으로 더 나가서 아예 고시라든가 이런 데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컨대 뭐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컨대 이러한 것도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같은 것도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해서 어떤 국민이 과징금을 부과할 때의 어떤 기준 같은 거, 이것도 상당히 많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것도 고시로 되어 있지만 가급적 그죠? 이것도 시행규칙 정도로 아니면 시행령으로 더 올라가서 상위법의 상위 규정에 바로 규정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항상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행정입법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중요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들이 법에 규정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인데, 의외로 밑에 보면은 법규명령뿐만 아니라 더 밑에 그죠? 행정규칙에 이런 얘기를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기본적으로 법령 보충적으로 이런 내용을 정하도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이제 밑에 하위 법규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상위 법규에서 그러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을 한계를 두지 않고 위임을 해서 규정을 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법률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으로 바로 관련된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은 예컨대 뭐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배로 위헌으로 결정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기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컨대 뭐 2001호 헌가 268 등 사건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서 규정에서 이것이 이제 하위 규정에 너무 포괄 위임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위헌 결정이 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 법률에서 권리 의무 관계를 많이 규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위 규정, 그것도 그죠? 행정 규칙 같은 데서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정한 것이 많을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게 이 행정 공무원들이 헌법하고 행정법을 다 같이 알아야 되는데 헌법을 예전에 이제 시험 과목에 안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법만 공부하신 분은 모든 이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행정법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의 중요한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야죠. 그렇지 않고 바로 이제 고시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런 것을 정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잘 모르게 되고 찾아 봐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조치를 어, 어, 받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으로서 정해야지 된다는 그런 원칙을 제대로 지금 구현을 못하고 있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의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중요한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법률 그리고 뭐 마지못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바로 행정입법으로 해야지 된다.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입법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회법에서 바로 행정입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수정 강제 요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서 실시되지 못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이런 행정입법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바로 제정, 개정, 폐지될 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제출하기 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행정부에서 뭐 물론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뭐 청문회 공청회 뭐 이렇게 그다음에 입법 예고도 거치고 이렇게 거쳐서 뭐 만들어진 행정입법을 바로 소관상임위원회 제출만 하면 성립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만들고 개정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법 같은 데서 이것을 독일 같은 경우에는 행정입법을 만들면은 국회에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국회에서 일정한 강제적인 수정이라든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드는 것 자체는 충분히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행정입법의 어떤 현실과 그리고 실제 이러한 국민의 국회에서 이 권리 의무 관계를 잘 정해야 되는 그 원칙, 그죠? 이 원칙이 상호 얼마나 이제 제대로 맞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법 개선을 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현재는 다시 얘기하면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국회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것만 있고요. 뭐 행정부 내에서는 법안 심사, 공청회, 국무회의 심의 같은 제도를 통해서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청회나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여론 형성, 요새 국민 청원 같은 것들 한다든가 이런 절차도 있기는 하죠. 그다음에 법원에 의해서는 실제 이러한 명령규칙에 해당하니까 헌법 107조 2항에 근거해서 바로 해당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바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고 각 하위 법원에서도 이러한 명령규칙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그러한 행정입법이 있다면 구체적인 그 판단에서 적용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그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은 실제 그보다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로 실제 그러한 행정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다투어져서 그것이 위헌 결정되는 사례는 왕왕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기타 여러분들 교과서는 국민의 통제로서 여러 가지 공청회, 입법 예고, 그죠? 지금 국민청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 행정입법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를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차후에 그죠? 차천히 검토를 해서 행정입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걸 승인하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수정 요구를 한다거나 이러한 제도 자체는 계속 논의를 해서 현실화하는 것도 국민의 어떤 권리 의무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PPT를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헌법에서 다양한 규정이 바로 직접적으로 72조부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권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중에서 대통령의 법령, 그죠? 법률 거부권, 그 다음에
행정입법의 권한을 쟁점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렸고 기타 나머지 이제죠.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실시되지 않아서 중요도가 또 떨어진 예컨대 국가 긴급본이라든가 계엄 선포권 등등에 대해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한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자, 중요한 행정입법권과 그리고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쟁점이 될 수 있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이나 질문 그리고 또 좀 더 언급이 안 됐던 내용은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기회에 우리 순서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타 여러분들 다른 보시면은 또 행정부의 여러 가지 조직과 그다음에 권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도 잘 보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